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보수 대통합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수 통합 열차 출발한 것 같습니다. 먼저 박형준 혁신통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보수당뿐만이 아니라 중도에도 여러 세력이 있고 또 앞으로 안철수 대표도 들어올 것이고 확장적 통합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 세력들과 접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또 이 통합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도 보수나 중도 쪽의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박형준 위원장이 이제 보수 대통합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유승민계 의원들이 깜짝 이제 뭐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왜 또 유승민 얘기를, 안철수 얘기를 꺼냈느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위원장은 왜 또 박형준 교수가 맡게 됐느냐. 왜 이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일단 그 세력의 열세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당이 창당을 했습니다만 그 원내 의석수가 지금 8석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를 따르는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창당했던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는 현재 의원 수가 20명이기 때문에 만약에 통합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이 세 당이 하나의 그 큰 빅텐트 안에 모이게 될 텐데 거기에서 이 새로운 보수당의 그 수적 열세가 이 통합 과정에서 어떤 발언권의 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의 어떤 이 통합의 합류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경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약간 그 자유한국당이 원오브댐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기피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통합의 우선순위가 유승민 그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로운 보수당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대표의 바른미래당 세력이 이 보수 통합 또는 혁신 통합의 우선순위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유승민 의원 또는 새로운 보수당 입장에서 보면 후순위로 밀리는 그 어떤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박형준 위원장은 이제 뭐 안철수 전 의원의 합류야말로 진정한 통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안철수 전 의원은 뭐 그런 모임 있는지도 몰랐다. 별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네, 분명히 아마 박형준 위원장 측에서 안철수 의원 측에 안철수 전 대표 측에 얘기는 했을 겁니다. 네. 얘기는 했을 텐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통합이라는 그런 그 열차를 개문하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명분이거든요. 즉 플러스 해야지만 계속 플러스의 명분을 얻어야지만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플러스의 깃발을 내걸었다라고 명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 먼저 마이너스를 시작한다. 누구누구는 배제하고 누구누구는 배제하고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시작부터 명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세력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여당 세력이 아니라면 어떠한 세력도 함께할 수 있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 놓기만 해야지 명분을 계속 획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테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흐름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의원이 국민의당을 시작을 할 때 가장 큰 명분이 사실 호남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또다시 호남 세력과 손을 잡아서 독자적인 어떤 노선을 추구할 수 있느냐? 조금 힘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한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지금 이미 안철수 전 대표를 제외하고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금 정치 세력들이 모두 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청년 마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박형준 위원장의 7가지 가치 중에서도 하나가 청년 마음을 잡아야 된다는 거고 또 안철수 전 의원도 지금 미국에서 메시지를 보냈을 때 가장 큰 게 미래 세대라고 표현하거든요. 즉 이 앞으로 공격해야 될 또 끌어안아야 될 그런 이 범위는 딱 미래 세대 청년으로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그런 의미로라도 안철수 전 의원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네,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는 뭐 대의와 명분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수님 좀 궁금한 게 이제 이 통합 시간 싸움, 시간에 좀 쫓기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설 전에 뭐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간적으로. 아니면 2월 15일 정당 뭐
보조금 교부되기 전에 통합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권에서는 이게 도로 새누리당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명분을 좀 깎아내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박형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2월 10일로 지금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통합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보수 그리고 뭐 안철수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생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예컨대 새로운 보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분노했다 뭐 이런 얘기 중에 하나가 안철수, 박형준이 위원장 된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보수의 혁신의 내용은 없고 통합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질적인 어떤 개선보다는 양적인 통합으로 뭔가 이 국면을 이제 회피해보고자 하는 그런 이 노력으로는 뭔가 보수가 진정으로 새로운 어떤 탈바꿈을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된 논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안철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굉장히 이제 대치 국면이 이제 극심해지면서 중도 영역이 완전히 비어 있거든요. 거기에 입지를 하고 그 장면에서 본인이 중심이 돼가지고 보수로 가든 진보로 가든 선택권이 본인한테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나한테 들어와라. 지금 그리고 미국에서 내오는 메시지도 기득권 철폐, 그다음에 새로운 뭐 리더십 뭐 등등의 것들 지금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들과는 상당히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박형준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먹힐까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지금 이런 와중에 네.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관위에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이름이. 네네. 사실 뭐 결국 총선 자리 싸움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이 비례자유한국당 네.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시는지요? 일단 비례자유한국당이 창당 작업에 나선 배경을 보면은요. 네. 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 30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기성 정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율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정당은 배제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비례자유한국당을 찍어주게 되면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선거법을 활용한 뭐 꼼수 창당이다. 이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창당이 만약 현실화된다라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이 지역구는 자유한국당 후보, 그 비례대표는 비례자유한국당 후보에게 두 표를 다 몰아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야당 입장, 특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의석을 확보할 개연성이 크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꼼수 창당 아니냐라는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과연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 창당을 그 등록을 인정해 줄 것이냐 이것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네, 평론가님, 네. 민주당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요즘에 보면은 인재영입할 때 스토리텔링 뭐 이런 걸로 워킹맘, 뭐 소방관 이런 얘기로 쭉 뭐 호응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네. 그 문석균 씨,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의 이 북콘서트가 어제 열렸는데 이 아빠 찬스를 거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보니까 좀 아버지를 사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겠죠. 실제로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지금에서야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했지만 지역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일단 구설에 오른 게 이거죠. 지금 상임 부위원장, 지역 당협의 상임 부위원장인데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죠. 참, 그 민주당은 당협위원장은 한국당이고 지역위원장이 원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하고 상임 부위원장이 거꾸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 지역위원장이 거의 일부러 그러니까 이 문석균 씨를 띄워주려고 그냥 이름만 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라는 거는 어차피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느 자리에든 참석하고 행사에 참석하고 사진도 찍고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열심히 안 하고 그 열심히 하는 걸 도리어 부위원장이 했다? 뭐 이런 부설이 이미 1년 전부터 있어 왔고 두 번째는 이렇게 지역구 세습 논란이 있을 때 전에는 그럼 어땠느냐 이렇게 돌아보면 많은 의원들이 이제 지역 같은 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또는 할아버지도 국회의원이고 이런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을 하고 4년이나 8년 후에 지역구에서 한다든지 혹은 다른 지역구에서 했다든지 이런
좀 뭐랄까요, 그 동시대에 함께 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 찬스를 거부하겠다라고 말은 했어도 실질적으로 거부가 됐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분도 아니고 이번에는 또 케이스가 달라요. 다른 분들은 그냥 현역 4선 의원, 5선 의원 이랬는데 지금은 국회의장. 네. 국회의장을 하고 계신 중에 그 지역구에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최초의 또 사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 다른 지역구에서 처음부터 이 정치나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같은 지역구에 나오면서 아버지 국회의장에 거부한다. 뭘로 행동으로 어떻게 거부할 거냐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되묻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요. 예. 그 이제 세습을 거부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말과 행동이 지금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북콘서트를 하는데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 집 아들입니다. 그래픽 네. 한번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어느 집 아들이라고 명시는 안 했지만 그 아버지 지역구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아들이 그 집 아들이라는 책을 냈다. 그것 자체만으로도 간접적으로 아빠 찬스를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이제 유권자나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방금 이종근 그 시사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문석균의 새정치 뭐 이런 식의 책을 내고 또 지역구도 나는 아버지와 다른 정치를 다른 지역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험지라고 생각하는 뭐 다른 지역에서 한번 당선해서 당에 기여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새정치를 표방을 했다라면 아빠 찬스를 정말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말로는 아빠 찬스 안 쓰겠다고 하면서 책 제목은 그 집 네. 아들이고 또 해당 그 아버지의 지역구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이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비판을 하고 있는 이 모양새입니다. 네. 교수님께도 여쭤볼게요. 예. 그 집 아들 하면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긴 하거든요. 보니까 진중권 전 교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봉토 세습이라는 용어를 네. 쓰더라고요. 사실은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죠. 이건 뭐 엄청난 특권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지만 봉토 세습이라는 단어는 조금 봉건적 단어예요. 네. 이거는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나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문석균이란 분이 사실은 그 안에서 그 의정부 지역 내에서 서점을 장기간 또 운영을 했고요. 제2시라고 청년 운동도 꽤 했던 그러니까 나름 이제 정당 활동을 상당히 했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매도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결국엔 또 경선을 하거든요. 경선을 할 때는 당원이라든가 유권자들의 어떤 의사가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나아가서 선거로 가면 의정부 시민이 결국에는 그 투표로서 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습이 시키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의 어떤 결정권도 결국에는 주권자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야당이라든가 다른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세습이다라고 규정하기엔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정의당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진중권 전 교수 얘기가 나온 김에 어제 보니까 이제 탈당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윤소아 원내대표하고 그 진중권 전 교수하고 이 뼈 있는 말들을 나누면서 뭐 기념패를 쓰레기통에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정의당의 분란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결별을 하는데 아름답게 결별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정의당과 진중권 전 교수와는 아름답지 못하게 지금 결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진중권 교수 지금 탈당계가 이번 첫 번이 아니잖아요. 조국 네. 사태 있을 때도 이미 탈당을 했다라고 했는데 즉시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나 혹은 윤소아 원내대표가 사실이 아니다. 탈당계는 제출했지만 그러나 탈당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렸다라는 그런 뉘앙스였고 또 사실 굉장히 진중권 교수를 아낀다. 좀 이렇게 탈당시킬 수 없다. 이런 뉘앙스가 좀 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놓아드려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윤소아 원내대표가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한마디를 붙였던 게 그 한마디가 이제 좀 이게 굉장히 이 에스컬레이트 된 상황이 됐어요. 즉 지금은 좌충우돌하는 모습. 네. 그 모습이 이제 그동안 고마웠다는 것에 이제 이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이제 진중권 교수 바로 대응을 했죠. 또 여러 가지 또 대응을 하면서 이제 명패, 감사패를 이제 던지는 퍼포먼스까지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진중권 교수가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네. 그 전에 왜 디워라는 영화 심영래 심영래 감독이 네. 그때도 전 국민이 사실 처음 굉장히 옹호를 했는데
했는데 이건 국수주의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황우석 사태 때도 굉장히 많은 미디어가 황우석 교수를 옹호했는데 사실 평론가로서는 처음으로 이건 문제 제기를 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이나 그러니까 전 여론이 한쪽을 몰릴 때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게 진중권 교수였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뭐 칭찬을 하고 뭐 이런 어떤 비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지식인이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 보수 통합을 둘러싼 잡음과 이 진보 논객에서 진보 저격수로 돌아선 진중권 전 교수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다음 라이브 픽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이슈입니다. 이란 사태로 이어가겠습니다.